시간에는 로컬 컬처 네트워크를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이번 세션 역시 기조연설, 사례 발표, 패널 토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조연설은 TBWA 코리아 박웅현 조직문화연구소 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울산과 동남권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패널 토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패널들이 함께 문화도시 울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분은요, 이름보다는 광고 카피로 더욱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사람을 향합니다. 생각이 에너지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어떠신가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이죠. 저는 이렇게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늘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수 배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박웅현 소장님께 지역의 매력을 주제로 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강연을 한번 십몇 년 전에 지역 강연을 왔다가 점심을 이제 실무자들이랑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사담을 좀 나눴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좀 자주 오셔라. 지역 강연 자주 좀 오셔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서울만 사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울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울산의 매력에 대한 얘기를, 울산의 매력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하려고 왔는데 사실 제가 울산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테마는 매우 중요한 테마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려면 각 도시들이, 각 지역 거점들이 각자의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토가 비어가고 있는 와중에 전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모든 도시가 유일하게 서울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에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남프랑스의 악상프로방스나 아르리나 아비뇽이나 니스의 사람들은 파리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먼지구덩이에서 뭐하고 살고 있어라고 불쌍하게 봅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을 다녀보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마다의 자부심이 있고 거점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이 너무 한 곳으로 모여있는 이걸 바꿔야 하고요. 그래서 뭐 행정도시를 옮기네, 뭐를 하네, 뭐 대학교를 이사를 하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방법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이 마중물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울산이 그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제가 아는 바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울산의 지역 활성화, 로컬 활성화, 울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니 했더니 물어봤더니 0.1초 걸리잖아요. 바로 나옵니다.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니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스마트 산업 도시로서 물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자연 관광 자원이 있고 이러고서 이 외에도 쭉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내가 그럼 챗GPT로부터 배워서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만큼 정리력이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그건 조금 이따 진행될 사례 발표나 패널 토의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태도? 관점? 아니면 시선? 나폴레옹의 말로 기억합니다. 어디를 보느냐가 전쟁의 반이다.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를 보느냐가 이 울산의 매력을 거점 도시로 만들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관점에 대한 얘기, 어디를 보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초대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썼던 말이 뭐 하나 있었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학자는 아니죠. 근데 인문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적으로 한번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 게 좋을지 그 태도나 관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인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기대를 낮추셔야 됩니다. 인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요,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대단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뭔가 손에 잡히는 무엇이 나오리란 기대는 살짝 내려놔 주시고요, 확신하건대 이따 패널 토의와 사례 발표에서 그거는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저한테는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 얘기하면서 이런 데 딱 떠오른 책이 하나 있죠. 데미안입니다. 저는요, 데미안 가지고 강독도 진행을 했었고요, 데미안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장소설의 이데아라고 봅니다. 많은 성장소설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꼽아서 그 어떤 성장소설이 그 이데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한다면 저는 데미안을 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건 알이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한다. 그 알의 세계는 아프락사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데미안은 한 영혼이 자기만의 영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은 이 길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말년에 시탈타라는 책을 씁니다. 시탈타는 똑같은 테마입니다. 시탈타는 고타마 시탈타, 부처가 어떻게 그 득도의 길을 갔는지를 이제 소설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시탈타는 스승을 떠나거든요. 데미안도 마찬가지, 싱클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클레어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신부님, 스승,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줬던 동네 선배, 그게 데미안이죠. 이 모두를 떠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미안의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이게 이 책의 전체입니다. 싱클레어는 이게 헤세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책을 쓴 거였거든요. 싱클레어는 그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 탈각을 하고, 그리고 그 멋진 선배로부터 시사점만 받고 자기 인생을 찾고, 신부님의 인도를 참고사항 삼아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마치 시탈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시탈타는 경전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전을 태워라. 그 얘기, 험한 얘기로 그 얘기도 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여라. 그래야 너의 길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헤세가 마지막에 말년작으로 쓴 것은 저는 우연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헤세는 평생 동안 구도의 길을 갖고, 그 구도의 길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이거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나의 경험, 나만의 경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제 경험이겠지만 많은 것은 우리들의 경험일 겁니다. 저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40년대 후반 영국의 타임이라는 잡지의 신문사의 기자가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이런 모욕적인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올라오길 바라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도 거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촛불과 응원봉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당시 저는요, 61년생 박홍련은 컴플렉스 덩어리였습니다. 한국은 너무 창피한 것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때만 해도 식민 사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민족성이 이등 민족성이다. 젊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래알 민족이다. 뭉칠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고요. 우리 TV를 틀면 내가 볼만한 것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형사 콜롬보, 뭐 제호전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능 프로를 보면 나중에 예능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봤더니 다 일본 걸 베낀 거라는 게 나중에 다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88 올림픽 때는 국가 정책적으로 손님들 왔을 때 창피한 간판들 좀 빼라. 한 달이라도. 라고 해서 간판을 가렸던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숨겨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한다면 창피했고요. 미제라는 말을 좋아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플렉스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짝 공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글리시라고 그랬거든요. 콩글리시 쓰지 마라. 그래서 발음이 너무 후지다. TH 발음을 그렇게 못하냐. 그리고 L이랑 R 발음 그 차이가 그렇게 안 되냐. 그리고 또 뒤에 트 발음, 그러니까 라이트, 지금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라이트가 아니야, 라이트 이렇게 해야 돼. 팔리아먼트가 아니야, 팔리아먼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들으면서 내 영어 발음은 제대로 되질 않나 생각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농담이 있습니다. LA에 이민을 간 분이 영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경찰이 와서 How are you, sir? 했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얘기했다는, 이게 구문으로 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 단어를 봅니다. 아파트? 이거 발음 후진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어파트먼트입니다. 아파트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로제로부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경천동지의 사실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고로 로제가 아파트를 발표할 때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하면서 대학생들의 술자리, 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술자리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교 축제 때 아니면 대학생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 발표할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할 노래를 브루노 마스와 같이 부르면서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이라는 말을 하고요. 이게 아파트가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외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파트를 외칩니다. 이때 로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눈치를 봤을까요? 눈치를 봤으면 했을까요? 아, 이거 아파트란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게임을 모르잖아. 랜덤 게임이 뭐야? 이거 다 질문 들어오면 답을 어떻게 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기 쉬운 길은 어디냐면, 저 제니 좋아합니다. 제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은 시기에 제니가 만트라를 발표합니다. 만트라는 헐리우드에서 찍었고요. 저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더 반응이 클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니의 만트라가. 근데 로제의 아파트가 훨씬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기생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은 살인의 추억입니다. 옥자와 설국의 열차와 미키 17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땡기질 않더라고요. 왜 좋은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얘기, 내 얘기, 반지하 사는 얘기 같은 것들을 리얼하게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그 테마를 잡아주긴 했죠. 이런 것들이 차이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래되긴 했죠. 오빤 강남스타일, 오빠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오빠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호칭입니다. 이건 자격증 심사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저 블랙핑크도 오빠를 외치잖아요. 이 오빠의 개념이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 강남이 캥남인가? 스타일은 왜 뒤에 붙은 거야?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오빤 강남 스타일 얘기를 했던 거죠.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90년대 그 해외여행이 풀렸거든요. 그전에는 해외여행을 일반 국민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에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나가면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고요. 병무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병무청 가서 도장을 받아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도망갈까 봐.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해외 여행이 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물처럼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되죠. 단체 관광을 가기 전에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그 뒤쪽에 보면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어글리 코리안이란 말 많이 들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그 뒤에 나온 얘기지만 제발 등산복 입고 길거리 좀 걸어다니지 마라. 그리고 때로 몰려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지 마. 창피해 죽겠어. 가이드가 다 외워 이 빨리빨리를. 우리나라는요, 식당에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아줌마 설렁탕 2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서 물을 마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가 창피하니까 하지 마라. 숨겨라. 좀 아닌 척 해라. 여유 좀 가져라 라고 했다가 이게 뭡니까?
최근에 이병헌이 나오는 뭐 그 패스트푸드 광고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이병헌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번호도 빨리야. 우측 빠른 걸 좋아하면 국가번호가 8이야. 828이 국가.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가 좋을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90년대 중반에 NY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엑스버스를 타고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학교까지 한 50분을 버스 타고 가야 합니다. 그때 저나 나를 그 등교시킨 아내나 옷 뭐 입었어? 김치 냄새나? 마늘 냄새 나면 어떻게? 버스 안에 사람들 막 갇힌 공간에 50분을 같이 가는데 인도 사람들이 타면 카레 냄새가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김치 냄새 나니 마늘 냄새 나니 이거를 계속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고추장에다가 크림 소스를 바르는 걸 보고요. 그 바나나 우유를 어떻게 먹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 캠파넬라라는 클래식 명곡을 간판 내리고 셧다운이라는 한국말과 함께 듣습니다. 피땀 눈물이라는 전혀 알아들이지 못한 한국말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핑크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뛰어. 그거 다 뜁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중박에서 그 캐대헌 국중박을 갖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 5,000년 정도 되죠. 5,000년 역사에서 말하자면 중국은 단 한 번도 동이족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을 빼고. 전 세계는 파 이스턴에 있는 중요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감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뽑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한 뎁스 더 들어갔죠.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게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현기증이 납니다. 저는 대관람차 맨 밑에서 탔습니다. 91년생 우리 딸은 대관람차 중간에서 탔습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이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현기증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30년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매력을 어디를 보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울산의 매력을, 지방의 매력을, 한국의 매력을 어디서 보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매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 그래서 묘한이 뭘까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의 것과는 달라 신기하고 이상스럽고 신기한 낯선 것이라고 나옵니다. 보통의 것과는 달라 이상스럽고 신기한 낯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방향을 어디로 보느냐에서 방향을 하나 잡으라고 한다면요, 신기하고 낯선 곳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울산이 힘이 생길까? 대구는 어떻게 한대? 부산은 어떻게 한대? 서울은 어떻게 한대? 어디는 어떻게 한대가 아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이순신처럼. 130척의 배가 다가오고 있었고 13척의 배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곳은 울돌목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본 거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베스트 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놔라. 내가 최고가 되겠어. 내가 스카이에 들어갈 거야. 라는 노력을 좀 놔라. 대신 온리만이 되라. 너만 있는 무엇이 되라. 세상에서 울산스럽게 울산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긴 시간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물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왔습니다. 노 저으시면 됩니다. 30년 전 박웅년이 컴플렉스에 시달릴 때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 들어왔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노를 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아내면 되겠다. 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앞장이 울산의 매력이었습니다. 울산만의 매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를 만들었고 2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다음에 96년에 만든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우리를 개발하면 세계 인류가 나옵니다 였습니다. 96년은 조금 빨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 들어왔습니다. 울산을 제대로 바라봐야 세계 인류가 나옵니다. 울산을 제대로 깊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말 소장님은 아이디어 뱅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요. 지역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정말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AI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이 울산이 산업 개발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AI가 답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사례 발표 그리고 패널 토의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가 준비가 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네, 추석에 보통 해외여행 많이 가실 텐데 요즘에 젊은 층은요 해외보다는 지역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가성비라서 왜 취미로 보면 옛날에는 비싼 뭐 골프나 테니스 많이 하셨지만 요즘에는 맨몸으로 하는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절 연휴 혹은 휴가 때 해외로 떠나기보다는 지역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때 많은 인파들이 울산으로 몰려올 것 같은데, 자, 오늘 논의가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려서 우리 울산이 꿀잼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민선 울산대 교수와 현대해상 화재보험 정경선 CSO 님이 함께 사례로 보는 울산과 동남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울산포럼 두 번째 세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인프라 로컬 컬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울산과 동남권의 가능성의 진행을 맡은 울산대학교 경영경제융합학부 교수 여민선입니다. 네, 긴장이 좀 풀리네요. 네. 제가 울산에 온 건 2022년이었고요. 울산대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울산을 제가 그러니까 처음 와본 게 울산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왔었던 그날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랑 울산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은 제가 울산을 관광자의 입장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울산의 아름다운 점들과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올해 4년 차가 됐는데 조금 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시선으로 울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사례를 함께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정경선 CSO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경선 CSO님은 울산에 자주 오시나요? 울산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울산과는 나름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현대 정주영 창업 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장 견학을 간다던가 하면은 항상 울산의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를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오랜만에 좀 울산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 임팩트 조직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울산처럼 훌륭한 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조차도 한국에서 지역 소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부트 울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울산에서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 보다 젊은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양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창업 커뮤니티를 조성하려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울산을 좀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창업 생태계, 저희가 성수동에서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상공회의소나 SK 그리고 이제 다양한 대학교들과 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들과 더 깊이 손잡고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리부트 프로젝트 특히 울산의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이 곳곳들을 다 돌아다녀 봤고요. 오히려 울산에 계시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분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사례 발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지난 포럼을 돌아보면서 크게 두 가지, 울산이 왜 청년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2024 울산 포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지방에 오기까지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들이 사실 굉장히 낯설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학생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느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울산을 많은 사람들이 노잼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 인프로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화적 소외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울산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울산 대학교를 다니고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울산에서 직업을 찾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른들이 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응답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울산에서 청년들이 왜 떠나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무언가 문화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울산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한다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줄어들게 되고요. 정주 매력에 대해 또 감소되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의 원인만 우리가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울산이 노잼 도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 스스로 자꾸 울산이 노잼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일단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사람들이 울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작은 요소로부터도 울산의 유잼 도시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살아가면서 이 울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이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도시를 위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울산이 유잼 도시라고 생각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우리들의 인식 속에 울산이 재미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부에서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 2024 울산 포럼 이후에 SK랑 울산시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장생포에 저요 탱크를 활용해서 미디어 파사드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사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울산을 산업 경관에서 조금 더 아름답고 리브랜딩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울산대학교에서 SK에너지랑 2025 울산포럼 인터세션으로 산학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울산을 동남권 문화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또한 라이즈 사업단에서도 울산 유잼 도시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울산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해나가고 있고요. 본인들이 살아갈 곳에서 재미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울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로열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다른 도시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전환을 이뤄낸 해외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요. 지금부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를 연결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가와현의 나오시마라는 구리 재련소 산업으로 쇠퇴를 했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문화를 통해서 되살아날 수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함께 섬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예술을 접목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대부분을 지하에 지어서 자연이랑 조화를 이룬 지중미술관과 또 마을의 오래된 빈집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이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야요이 쿠사마와 상징적인 호박과 같은 이런 공공 설치 미술의 섬도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시마는 현재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예술의 순례지가 되기도 했고요. 막대한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문화가 쇠락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동력임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다른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잠깐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이 많고 울산이랑 이 중국이 굉장히 닮아 있는 도시가 바로 중국의 선양입니다. 선양은 1950년대에는 중공업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국유기업 도산으로 실업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선양이 기존 산업을 다시 고도화를 하면서도 그 폐쇄된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하지 않고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는 조미료 공장이었던 건물을 재생한 홍메이 문화창작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주민들이랑 관광객들이랑 모두 많이 찾는 그런 휴식 공간이자 관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물리적 공간을 재생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로 그 도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을 재활용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또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정경선 CSO님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성수동인데요. 저는 결국에는 성수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힙한 지역 중에 하나로 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동도 어떻게 보면은 불과 13, 14년 전만 하더라도 울산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부분 수제화 공장이나 아니면 차량 수리시설, 카센터들이 많이 위치한 중공업 지역이었었는데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도심 지역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산업 기반이 바뀌고 그래서 그 공장이나 창고들 중에서 빈 지역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신 아티스트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대림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숲 공원이 조성되고 이제 역들도 생기면서 좀 관계 인군들이 좀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수동이 있게 한 데는 그 제가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루틴팩트가 결국에는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임팩트 조직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조금 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래프대로 여기가 2014년은 공식적인 기사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수동 전체 지역에 한 20여 개의 뭐 사회적 기업들 그 공정무역 가게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10년 만에 지금 530개 이상의 임팩트 기관들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그 연령이 한 30대 정도 되고 이분들 전체 일하는 분들이 지금 한 3, 4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본인들이 어떤 소비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닌 자기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좀 대안적인 소비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싸지 않은 돈으로 그 주변의 작은 가게들을 창업하기도 하고 그런 지인들을 또 불러 모으기 시작하면서 성수동이 지금의 좀 특색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만 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본인들만의 특색을 가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예인분들도 건물을 사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들어오시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사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신사 같은 거대 스타트업들 본사도 위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다양성을 가진 지역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구청장 하고 계시는 그 성동구청장님께서 이 가로수길이나 아니면 홍대 이런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결국에 매력을 상실한 그 같은 길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도 분명히 많이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성수동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지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런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 주체, 소비자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성수동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울산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서 국내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그것들이 울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울산 포럼 두 번째 세션 로컬 컬처 네트워크 문화도시 울산을 향한 더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순서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민선 교수님, 정경선 CSO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컬처 네트워크 세션 사례 발표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의는 UBC 울산 방송 선우석 경영사업 본부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5 울산 포럼 두 번째 세션 로컬 컬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문화도시로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해오름 동맹을 추진 중인 울산과 경주, 포항, 그리고 부산 등 한반도 동남권 지역의 문화 콘텐츠 연대 방안을 주로 논의해볼 계획입니다. 모더레이터 UBC 울산 방송 상무 선우석입니다. 울산의 광역시 성격과 함께 개국한 UBC 울산 방송에 기자로 입사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9년째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포럼과 연결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활발한 토론회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 울산 포럼 두 번째 세션 로컬 컬처 네트워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건축도시환경학부 유명희 교수님, 현대해상 정경선 CSO님, 울주군 홍보미디어과 정확석 주무관님,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님, 현재 울산시에서도 문화도시로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사업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먼저 온 김에로 더 잘 알려진 정확석 울주군청 홍보미디어과 주무관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청 홍보미디어과에서 유튜브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5 울산 옹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옹기맨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항아리 게임 캐릭터를 패러디한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80만 회 넘게 조회되면서 주요 언론과 방송에서도 잇따라 소개가 될 만큼 정말 전국적인 화제가 됐고요. 실제로 축제 현장에서 영상 보고 옹기맨 보러 왔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반응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울산의 본질적인 매력을 새롭게 보여드리기만 해도 도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옹기축제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울산만의 자산이고
온 김에는 그런 울산만의 축제에서만 나올 수 있었던 콘텐츠였습니다. 이런 울산만의 색을 담은 콘텐츠가 산업도시 이미지의 울산을 문화도시로 바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에 문화와 자연, 감성을 더해서 울산만의 색을 담은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국광역시 중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거점과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사계절 꽃과 도시숲으로 확장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울산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릴 기반도 마련이 됐고요. 세계 명문대학 조정 페스티벌, 세계 궁도대회, 카누 슬라럼 센터 같은 국제적인 문화 스포츠 콘텐츠들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국제 산악 영화제인 울산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도 매년 개최되면서 울산만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남구 삼산 매립지에는 세계적인 공연장을 건립해서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장생포 저유탱크 미디어 파사드 같은 산업경관 개선 사업도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도시 이미지를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도시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문화 관련 주요 사업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울산만의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안도 환영합니다. 앞에 기조 강연에서도 봤고요. 아까 많은 사례를 봤는데 울산은 역시 울산만을 가지고 있는 색깔과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특성을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도시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문화도시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처음에 촉발됐던 것은 지역 소멸이나 인구 소멸, 청년 소멸, 그리고 거주자 정주민들의 정주성 확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보여주기도 중요하지만 방문객들을 위한 것보다 어쩌면 정주민들에 대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울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는 문명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울산은 어쩌면은 암각화라든지 고래문화 그리고 쇠부리 이런 최근에 산업공단 다 포함해서 산업하고 뗄 수 없는 삶의 기반이 연결되어 있는 문명의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색깔을 가지면은 저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만의 울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일부에서 했던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2부의 문화가 같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소트램이라든지 얼마 전에 발표했던 UAM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상단이나 공단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과 문화를 엮어서 함께 논의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커넥트라는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문화와 문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울산의 고유한 환경을 살피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인영 소장님, 이런 문화 사업들 모두 그렇지만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기대가 크시다고요? 네, 저는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눈에 싹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빅데이터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정원을 연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소비자 관심도가 제일 높은 정원으로 1등은 순천의 순천만 국가정원이 나왔고요. 2등은 바로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점은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우 인지도도 높고 순천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도 잡았는데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컨셉이나 혹은 시그니처 컷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식 정원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시그니처 컷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국가정원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규모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울산을 찾아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시그니처 컷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그니처 컷은 다녀간 사람들의 통일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 여기 왔어 라는 거는 증명하는 기능이 됩니다. 근데 시그니처 컷이 규모가 너무 클 때는 오히려 소비자가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고려해서 시그니처 컷을 만들면 좋겠고요. 또 시그니처 컷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무관님,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그니처 컷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예, 그 옹기맨이 우리 옹기라는 울산 전통 문화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줬듯이 태화강 국가정원도 딱 하나의 멋진 이미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심리대수 그리고 사계절로 변하는 그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밤에 태화강 그 심리대숲의 은하수길 이 셋 중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심리 대숲, 은하수길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돼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이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만들 때부터 사진사가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든 이 밑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 별마당 도서관의 웅장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나 여기 왔어 라는 마음으로 저것을 찍어내고 싶겠죠. 또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방향의 왼쪽에 있는 것은 부안 채석강의 해식동굴의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 안에 가서 딱 옆모습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채를 들고 어떤 분들은 공을 들고 같으면서도 나만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죠. 마치 저기서 찍으면 어떤 프레임에 들어있는 액자 같은 사진 컷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그것을 찍고 다 올리겠죠. 그러면 알아서 광고가가 되겠죠. 바로 이 옆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고창이 있습니다. 근데 고창보다도 이 사진 한 컷 때문에 부안이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거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광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위에 도청 자리를 없애지 않고 지하로 들어간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건물인데 드론을 띄우지 않는 한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휴대폰에 이 건물의 웅장함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소비자가 일반 카메라로 담아낼 수 있는 시그니처 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건축가님의 의견도 사실 듣고 싶어요. 시그니처 컷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긴장이 좀 풀립니다. 예. 그 건축가인데 사실 다른 분들께서 이 문화를 이야기할 때 건축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구보다도 이제 건축가들에게는 첫 번째 컷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의 굉장히 중요한 압도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볼 수 있다든지 중요한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컷부터가 어쩌면 이 장소에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 컷부터가 이제 탐색과 발견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컷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건축이나 그 주변이 조성이 되느냐, 아니면 건축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발견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양한 구도나 신선한 감각이 내 컷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매번 바뀌어서 그 공간을 자주 갈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건축이나 도시 조성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전 태화강 국가정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건축가지만 제가 어떤 면이 제일 좋으냐면 국가정원에 들어갈 때 어느 시점에 딱 가시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지점에 가면요.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뭔가 자연하고 나만 남게 되는 도심에서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어느 지점에 가면 다시 그 컷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걸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원과 저의 어떤 관계는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의 벤치마킹을 갔다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시그니처 컷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MZ세대에게는 시그니처 컷 하나면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그니처 컷을 만들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기업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경선 CEO님, 의견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계신 SK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울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그 기업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 하시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문화 수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인께서 그 여기 있었던 어떤 문화, 체육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종종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문화 인프라들은 조금 더 시설 중심이었었던 것 같고, 아까 제가 성수동 사례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 영역에서는 컨텐츠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시그니처 컷에서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디를 갔을 때 시그니처 컷이 나와야 하는지 그 고민하고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보다 처음에 그것들을 기획하는 젊은 창작자들의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예산으로 그런 시그니처 컷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고 성수동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은, 울산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창작자들, 그리고 창업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창작가, 예술가, 그 창업가들을 어떻게 잘 유치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유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연결돼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또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물리적인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과 매칭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경선 씨의 손님도 기업가로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셨을 텐데요. 인상적이었던 문화도시나 도시 재생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도시 재생 사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프루덴셜 같은 경우에 뉴욕 인근의 뉴저지주 뉴워크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뉴요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제조업과 창고 운수업으로 번성했는데요. 이제 또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쇠락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프루덴셜사는 이제 본사에 다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뭐 적극적인 녹지 조성도 있고 지역학교 후원, 취약계층 고용, 최근에는 좀 특이했던 게 제가 알기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직 농장 시설에 큰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12억 불 이상, 하나로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돈들을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프루덴셜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어떤 사회공헌으로 그냥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요크시의 결국에는 범죄율을 일으키는 이유 자체를 자산격차 이런 데서 보고, 자산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포용적인 금융을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affordable housing, 이 적정 가격의 주거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팩트 기관들과 협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리인베스트먼트 액트라고 해서 지역 재투자법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한국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한데, 은행이나 보험처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들로 하여금 자산의 일부분을 이런 식의 어떤 지역 재생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회사들이 또 전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능동적인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생태계들이 존재를 했었던 게 좀 미국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프루덴셜 보험사의 장기적인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유명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울산도 근대화 오히려 아니면 그 전부터도 산업 발전과 울산 도시 변화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시 조직을 봤을 때 울산이 이제 공단이 개발되면서 도시 계획보다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뭐 사택이라든지 이러한 도시 조직이 도시 조직하고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울산만 볼 수 있는 약간 DNA 같은 도시 조직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게 울산의 가장 큰 시간의 층위를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울산 도시 문화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근무하는 방식이 다른 도시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도시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문화도 매우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술과 삶의 터전, 삶의 터전과 산업의 터전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산이 그 삶과 어떤 면의 문명이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방구천 안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울산의 영화 제작사에서 방구천 안각화 주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조망해보는 방구대 사피언스라는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좀 깊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삶의 태도와 장소의 특성들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작품 발표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박인년 소장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방구대 사피엔스 그 영화 기대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유산 도시라는 것이 그 문화유산 도시 인증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창에 고인돌 유네스코 문화유산 있거든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고창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화유산 등재라는 사실 자체가 가게 만드는 트리거가 되지는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가서 직접 감동을 느꼈어요. 근데 말이야 이게 알고 보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래 라고 하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아 나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문화유산 등재가 이제 먼저일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아무런 외부적인 세계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과 이제 한바탕 신나게 논 축제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김천 김밥 축제랑 구미 라면 축제인데요. 김천 김밥 축제는 김천하면 뭐 생각나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젊은 소비자들은 김밥 천국? 그거 약자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김천에서는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오픈 그 설문조사인데 오히려 김천에서 그럼 우리가 김밥 축제 열까? 해서 진짜 연 거예요. 일반 사람 소비자가 얘기하기를 야 이거 기획한 사람도 정말 웃기고 이거를 승인한 윗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아이디어들도 막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구미는 젤리 축제해라. 고양시는 고양이 축제해라. 공주시는 무도회 축제해라. 세종시 바다스키 축제해라. 이제 이렇게 소비자하고 같이 이제 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천의 김밥 축제에서 또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뻥튀기 접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밥은 뻥튀기에 담아주고 떡볶이 같은 거는 다회용기에 담아줘서 축제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 부담도 줄여줬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 감수성이 담기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서 처음에 기획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오고 틀림없이 내년에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김천 김밥 축제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가을에 되게 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유사한게 전남 한평에 가면 나비 축제가 있고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엑스포가 있습니다. 공룡 엑스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디 전남 한평에만 나비가 있고 또 고성에만 그런 공룡 화석이겠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시대 통찰력 등이 어우러져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은 광역시 성격 이후에 지금까지 산업도시에서 생태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고 또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덜 거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박영림 소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좋은 시설과 아이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울산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울산시에는 이미 많은 자원이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사례 등을 반영해서 문화도시로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제는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활 문화 트렌드 중 하나로 일상의 여가화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취향이 더 정교해지고 심화되는 현상이나 야장, 야구, 텍스트 힙 이런 단어들처럼 감성과 낭만을 강조하는 여가 활동들이 열풍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박은영 소장님, 일상 문화나 여가와 관련해서 요즘 트렌드를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제 방향성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떠, 어디 가봤어, 신조어 알아, 이제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생활의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방향성은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죠. 먹고 사는 문제인 일상, 뭐 하고 놀아 하는 여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라는 가치관입니다.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일상의 여가와 레벨업 여가, 가치관, 효율과 낭만으로 요약을 드렸었습니다. 일상의 여가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사회의 불금이나 14박 15일 유럽 여행처럼 어떤 순간에만 폭발적으로 놀아야 되는 방식들이 좀 줄어들고 이제 퀵턴 여행이나 점심 사책, 저녁 데이트, 성수동 팝업 투어 같이 그냥 일상 속에서 어떤 여가성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박 15일 유럽 여행은 뭐냐면 내가 평생에 한번 유럽 여행 갈까 말까 해. 그러니까 14박 15일 동안 17개국을 도는 기염을 토하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14박 15일 스페인 남부 여행, 이제 어떤 지역만 돌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것이고요. 그럼 여가는 어떻게 되느냐? 여가는 레벨업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 한국의 운동인데요. 보는 스포츠 빼고요. 러닝, 클라이밍, 프리다이밍, 하나 더 한다면 수영입니다. 다 맨몸으로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게임들이고 공놀이하는 게임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온몸으로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는 운동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크루로 시작해서 훈련성이 더해지고 점차 이제 무리하다 보니까 더 슬로우하게 더 장거리 러닝 같은 부분도 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건데요. 도전과 효율, 삶의 질과 낭만, 성장입니다. 굳이 대단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오늘 점심 메뉴는 새로운 거 도전할까? 이런 도전도 있고요. 마라톤 도전도 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낭만인데요. 우리가 효율을 굉장히 내면화하고 살고 있잖아요. 효율은 원래 타자화된 언어로 에너지 효율, 공장 가동의 효율, 노동의 효율 때 쓰는 단어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쓰죠. 나는 공부 효율이 뭐가 좋아? 운동 효율이 뭐가 좋아?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반대 언어로 사람들이 선택한 언어가 낭만입니다. 일부러 비효율을 표방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장소가 야구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비가 오면 비가 맞는 우리 팀을 외쳐대는 연대감과 결속감을 느끼는 장소로서의 야구장이 부성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시대가 반대의 가치인 낭만이 부상하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축제도 뜨고요. 박람회도 뜨고 서울국제도서관에 15만 명이 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느슨한 연대감과 결속감의 장소가 낭만의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트렌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주는 우리가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낭만이 키워드가 되는군요. 예. 일상의 예고와처럼 최근 생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의 문화 소비가 여가 활동도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들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향유 방식의 변화나 새로운 사례가 있다면
패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시각에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도시 건축 공간의 측면에서 그 아까 방금 박한영 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상 문화 여가의 트렌드 변화가 우리 도시 공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니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같은 그런 일상의 여가화, 이런 어떤 레벨업, 가치관, 낭만 이런 얘기들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가. 딱 그렇게 변하면 됩니다. 일상의 여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생활 밀착형 공간이 이제 문화로 재해석하는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표방하는 15분 도시는 바로 이런 도시 변화를 주목하는 것인 건데요. 슬리퍼 쓰고 쓸세권이라고 하죠. 자기 보행권 안에서 생활과 여가가 통합되는 상황이 공간화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공공공간, 공공건축들은 일상권 안에 들어와 있고 생활 SOC들은 다 만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 책방이라든지 독립영화관의 부상, 아까 성수동 많이 나왔는데 공유 스튜디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일도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핵심은 작은 공간과 작은 콘텐츠가 그 새로운 정주 환경과 청년 문화 중심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연계된 도시의 크고 작은 공간들과 공간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보행 중심의 거리 확충이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좀 풍성해지고 질과 품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코펜하겐의 이제 항만 수영을 테마로 한 일상의 어떤 수변 일상을 공간을 이렇게 조성해 본다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그냥 수영할 수 있게끔요. 멜버른에는 이제 레인웨이 골목을 달립니다. 그래서 골목을 새로 발견할 수 있고 생 자산을 뛰어다닐 수 있는 러닝 투어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있고요.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O님, 소개 좀 성수동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거의 지금 커뮤니티 앵무새가 돼서 계속 커뮤니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간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결국에는 예술가들과 창작자들, 창업가들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그 최근에 있는 어떤 소비 트렌드에서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공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요즘에 팝업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DIY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포맷 안에서 그 안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본인들이 공간 구성 자체에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또한 본인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좀 주도적으로 풀어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히나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들이나 아니면 시간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고 그들에게 실제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다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면서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하는 어떤 생태학적인 접근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CSO님이 서울 사례를 좀 잘 요약해 주셨고 또 우리 교수님은 15분 도시의 개념을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울산에서도 조금 여가의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정학석 주무관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저희 과 MG 직원들 사이에서는 진짜 런닝이 완전히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퇴근하고 이제 차를 타고 태화강까지 이동을 해서 런닝화로 갈아 신은 다음에 국가정원 은하숲길도 지나고 신리대숲 강변 산책로로 한 8km쯤 달려요. 그리고 사무 곱창 거리에서 저녁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여천천을 한 6.5km 코스로 뛰고 달동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런 루틴이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요즘 진짜 러닝이 트렌드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은 태화강과 여천천 이렇게 도심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수변축이 있어서 산책하거나 달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또 바로 근처 상권에서 식사나 문화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꼭 대형 이벤트가 아니라도 강이나 하천을 따라서 걷고 달리다가 그 끝에서 지역 산권을 만나는 경험이 울산의 일상적인 여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러닝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상의 여가를 쉽게 보여주는 사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그래서 동남권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저희들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3부로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울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동남권 전체에서 주어진 주요 문화 트렌드 사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경주, 포항이 체결한 헤어룸 동맹은 산업, 문화, 관광 전반에 걸쳐서 메가시티급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등산 관광 클러스터, 환동의 해양 관광 라인, 지역을 잇는 해안둘레길, 워케이션 프로젝트 등 세 도시 간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부산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남권역 전체를 하나의 문화 네트워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 전략이 설계되어야만 한두 개의 랜드마크에 머물지 않는 지속 가능한 문화권역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동남권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주무관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릴 적에 울산 석유화학단지를 처음 들어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생포 저유탱크 미디어 파사드처럼 산업이 예술과 만나서 울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와, 이건 진짜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울산의 자산이자 도시를 더 멋지고 개성 있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산은 바다의 개방성과 국제 문화의 세련됨을 잘 살리고 있죠.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퐁피두 센터, 오페라 하우스 같은 대규모 문화 인프라가 바다 풍경과 어우러진다면 부산만의 활기와 품격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대릉원, 미디어 아트처럼 전통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 낮에는 고즈넉한 유적, 밤에는 빛과 소리가 어우러진 거리까지 옛것과 새것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고요. 포항은 철과 바다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그 스카이워크 그리고 영일대의 바람 이런 걸로 지금 도시가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풍경들은 다른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우리 동남권만의 특색인데요. 이렇게 각 도시가 자기 색깔과 이야기를 살려나가는 게 동남권 전체를 자랑스러운 문화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해파랑길을 좋은 참고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맡은 구간은 달랐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숙박, 상권, 관광 자원을 이렇게 코스로 연결하면서 지금은 동해안 문화벨트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남권도 장기적으로는 각 도시의 문화 거점들을 하나의 공동 브랜드 아래 묶어서 교통, 숙박, 상권, 축제까지 이어지는 문화 여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별 랜드마크를 넘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도시 간 오가며 하나의 동남권, 문화권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권 각 도시마다 저마다의 색깔과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연영 소장님도 좀 견해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여기 처음 올 때 이제 세계적인 빅 아이디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계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계적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단어는 울산이라는 도시의 한계에 갇히지 말자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세계적이라는 말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가 인정한 이런 식의 외부 변수에만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브랜드 가치로 혁신을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가 많이 있죠. 한국 사람 특히나 또 혁신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혁신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점점 소비자들이 말하는 혁신은 뭐냐면 내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삶의 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할 당시에는 무선이라든가 뽀송함 같은 것들이 혁신이었거든요. 아, 무선 이어폰이 나와서 나 설거지하면서도 음악 들을 수 있어. 달리기 할 때 정말 너무 편해. 아, 뽀송한 이 수건 때문에, 건조기 덕분에 나 너무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건조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뭐 혁신적인 제품은 아니죠. 이미 해외에서 다 드라이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계적이나 혁신적이라는 큰 포부는 좋은데 그게 반드시 외부 변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삶의 질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세계적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콘텐츠 지속성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에만 그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산 확보적인 측면에서 1회 콘텐츠 기획 프로그램은 예산이 따지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따기가 어렵죠. 하드웨어는 떡하니 누군가의 성과가 되기가 쉬운데 그 남이 지어놓은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과가 되게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래 보면 어떨까요? 콘텐츠 1회 기획할 때 아예 10회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 1회 하고 나면 10회까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제 이 정도 마음 먹어야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동남권 문화 네트워크의 세계화를 위한 두 분의 제안 잘 들었습니다. 헤어롬 동맹이나 부울금 경제연합 등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 도시 간 컨텐츠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좀 더 유기적인 협력 구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훨씬 낫죠. 두 분 말씀처럼 같이 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이제 지역 컨설팅 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옆 동네는 경쟁이 아니라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기보다 여기 간 김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 라는 소위 코스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거기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창과 부안의 예를 들면 고창은 상대적으로 숙소가 없어요. 그 숙소 좋은 숙소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상하농원에서 하는 파머스 빌리지인데 숙소도 너무 작고 중심에서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반면에 부안은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고창에 앞으로 숙소를 짓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고창 관광가에 계시다면 오히려 부안 온 사람에게 잠깐만 1시간만 오면 고창도 올 수 있어 라는 게 단기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경주 여행 오신 분들한테 잠깐만 울산 이쪽으로 오면 뭐 있다니까 라고 하는 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코스가 있을 때 우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코스는 혼자 가기보다는 같이 가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선 CEO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이 잘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견 드리는 것 같은데요. 계속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거에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우수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하나의 주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도시 레벨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느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울경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동남권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어떤 바다와 상남자와 기업의 도시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한 약간의 그 균질함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는 이미 다들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이곳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동남권에서 젊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국에 여성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얼마나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어디를 갈 것인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주체 대부분이 여성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 실제로 이미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 중에서 아까 잠깐 노찬 때 말씀드렸는데 그 여성 엔지니어 분들을 좀 더 많이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조업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는 조금 더 일자리 형태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더 특화된 정책의 형태로 풀면은 금세 어떤 유의미한 효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5 울산 포럼 두 번째 세션 로컬 컬처 네트워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말 주한미군이 뒤집힌 한반도 지도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지도는 보시면 평택 기지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뒤집힌 한반도 지도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대안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북극 항로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합니다. 지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문화계에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고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키우고 주변 동남권과 연대한다면 그것이 곧 울산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깊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넘쳐났던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